좀 이제 이 다섯 선생님 여러 가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책을 아주 학술적인 책들을 많이 썼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일단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 사건을 처음에 들었는데 다산 선생님이 이제 36세에 이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주 미묘한 때예요. 이 천주교 문제가 다산 선생님이 이제 30살 때 진산 사건이 생기죠.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어요. 원래 다산 선생님은 22살의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해서 성균관에 들어갔고 또 28살에 이제 또 대과에 합격을 해서 벼슬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22살부터 28살까지 이제 성균관 생활을 하는데 23살 때 처음 천주교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심취를 해요. 예, 심취를 해서 그 관련 서적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3살 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새로운 어떤 사조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아주 젊은 시기죠. 그동안 못 들어본 얘기들을 이제 좀 자기가 믿을 만한 이제 형이 얘기를 막 하니까 굉장히 빠져들었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천주교였는데 이게 이제 30살 때 이제 이게 사단이 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생들이 보니까 이 천주교라는 게 갑자기 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진산에 사는 이제 윤지충, 권상현 이 사람들이 제사도 안 지내고 신주도 불살랐다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다 알고 보면 다산 선생님하고 인척 관계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소위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이런 무리들이 있느냐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산 선생님 그때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변방사 동부승지소라 해가지고 이제 이 동부승지에 임명이 됐는데 이걸 사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그런 비방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보고 지금 천주교도라 해서 비방이 많은데 내가 물론 23살 때 천주교에 굉장히 심취를 했고 상당히 감동받았던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30살 때 나라에서 이제 그 문제가 돼서 그만이니까 이제 그때 관계를 끊었다. 이제 그때 내가 천주교에 처음 관심 가질 때는 제사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제사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천주교의 제사 아치되지 않는 걸 내가 따를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내가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국법을 어길 수가 있겠느냐. 나라에서 금하니까. 그 전에는 금하지 않았는데 이제 금하게 되니까 내가 천주교를 정리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과정을 보면 그게 임기응변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지만 종교적으로는 정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하나 걸린 거죠. 이제 정적들한테 이제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보니까 보기가 딱해요. 너 여기 서울에 있지 말고 차제에 좀 지방에 좀 수령으로 좀 갔다가 좀 조용해지거든 올라오너라. 일종의 배려를 한 거죠. 정조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곡산 부사로 이제 부임해서 가는데 황해도 곡산에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옆에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거기 황해도에 가면 이계심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놈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놈은 이 대목꾼이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거든 아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놈을 붙잡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훈수를 받고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요구사항 몇 개 줘 막 해가지고 사또 하면서 신임 사또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저놈이 바로 이계심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해서 이제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 들어보자. 이제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해서 관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많이 걷어왔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제 비판하는데
다산 선생님이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이 밟지 못한 까닭은 백성이 자기 지키는 데만 영리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관한테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찍힐까 봐서. 그런데 너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가지고 관이 잘못한 것을 항의하니 너는 정말 관에서 오히려 상급을 줘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죠. 보통의 어떤 그 수령 같으면은 바로 이제 이 건방진 이 녀석, 너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해서 이제 잡아들여라. 그래서 좀 혼 좀 내줘라 그럴 텐데 너는 보니까 네 일도 아닌데, 네 일도 어떻게 보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이 여러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너가 대표로 항의하다니 너는 오히려 관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방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다산 선생이 그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이 젊었을 이때 30 곡산부사 있던 시절에 이 짤막한 글을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원목이라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배를 가가지고 40대 후반에 탕론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게 다산 선생님이 쓴 아주 짤막한 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원목과 탕론이라는 게. 원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목의 원래 뜻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유사한 글이 다산 선생님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명나라 황종이 같은 경우는 원군이라든가 원신이라든가 또 누가 썼습니까? 또 원도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군주란 무엇인가, 신하란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 그런 이제 원래 의미를 밝힌다 해서 이 문장의 종류 중 하나가 이제 원입니다. 근데 다산 선생님은 원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주도 아니고 원목이라 해서 목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아주 짤막한 글을 썼는데 이 서두는 아마 제가 그 자료에 원목을 하나 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서두에 보면 도대체 이 목이 이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민이 목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 옛날에는 무슨 목이 따로 있었겠느냐?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었지. 다 사람들만 민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지긋하고 그러면서도 평상시에 보면 아주 공정한 말을 했던 분,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좀 드시고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리고 아주 공정한 말을 하는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나가서 이제 일을 바로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종을 해서 이분을 갖다가 추대를 하는 거예요. 추대를 해서 함께 높입니다. 이게 바로 이정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준이 다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 리 아주 기본 단위가 리인데 그 리에서 함께 복종을 해서 추대한 게 또 이제 당정입니다.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이 유덕 해서 또 이제 주장이 나오고 쭉 해서 이제 나중에는 국군, 방백, 황왕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 황왕이라는 것은 이 가장 기본 단위인 이정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 뭐 이 천자가 또는 이 군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뭐 하늘에서 뭐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백성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 모이면서 또 지도자를 뽑고 해서 바로 이제 이 황왕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목이라는 것은 사실 내 목이라는 말에서 이미 좀 그 지도자가 어떤 군림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목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이 목자, 저기 이제 이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고 먹여 살리고 하는 걸 이제 목이라고 하는데 그 목이라는 것은
바로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이정,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의 이정이죠. 그 지도자죠. 그 이정이 민망을 따라서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서 지은 법이 이제 지은 게 바로 법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당정이 올리고 당정이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이제 주장이 올리고 그래서 점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황왕까지 올라가죠. 원래 그 법이라는 것은 모두 의미가 뭐예요? 민을 편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민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민의 바람을 따라서 민을 편하게 만든 게 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예요? 지금 요즘 민주주의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데 나중에 그 먼 옛날에는 원래 그랬던 건데 나중에 후세에 와서는 이제 이게 뒤집혀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도자를 뽑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법도 이제 어떤 그 위에서부터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려보냈다는 거죠. 예? 그래도 사람도 이제 또 위에서 자기 그 친한 사람들, 친척, 아주 그러니까 사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하게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따르는 부하들로 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내려왔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후세에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방금 설명한 건데 결국은 요지는 목이 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3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곡산부살 때, 그러니까 이계심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백성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백성이 나라의 어떤 근본이다라는 걸 이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유자들은 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40대 들어서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세 유배를 가가지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유배 생활에 쓴 탕론이란 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탕론에서는 추가된 얘기가 있죠. 어떻게 탕왕이 거랑을 이렇게 쫓아버렸는데 이런 이 무리한 짓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리한 짓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다라는 걸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이 원목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약간 용어는 달라지는데 이 5가문에서 인장을 뽑고 또 인장들이 모여서 이장을 뽑고 이장이 모여서 현장을 뽑고 현장이 모여서 제후를 뽑고 제후가 모여서 천자를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황왕이라고 나왔는데 결국 천자라는 것도 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뽑아온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 여럿이서 추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그냥 와서 내가 왕이야 하는 게 아니고 다 옆에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훌륭하다 해서 뽑았는데 훌륭하지 않고 좀 이상하다 하면은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뽑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후들이 이제 모아서 제후들이 뜻을 모아서 천자를 뽑았는데 보니까 천자가 영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제후들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천자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 반역이냐?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다산 선생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자를 그만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천자의 재능이 없어서 이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있던 제후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되지 더 이상 뭐 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스럽게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요즘 민주주의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탕론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 얘기죠. 제후들이 뽑아서 천자를 이렇게 함께 추천해서 천자가 되는 거고, 천자라는 것은 무리가 추천해서 된 거기 때문에 천자를 바꿀 수 있고 강등하여서 또 제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배 생활을 18년 하고 이분이 굉장히 또 오래 사셨어요. 75세까지 사셨습니다. 옛날로는 상당히 오래 사신 거죠. 사시면서 73세에 계속 공부를 해요.
돌아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상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이제 원래 유배 생활을 할 때도 상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정리할 게 또 많아지는 거예요. 정리를 이제 하면서 상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 책들이 위작이다 해서 밝힌 그 메시 서평이라는 이제 그 글인데 그 안에 보면 일주서 극은 변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서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이게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다, 가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듯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양반이 천명을 얘기해요. 천명. 그러니까 제명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상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대, 제후들의 추대를 얘기해요. 제후들의 추대는 바로 탕론에서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은 약간 좀 우리가 볼 때는 뭐 천명 그러니까 약간 요즘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약간 좀 얘기가 조금 너무 옛날식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군주가 되려면은 이 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명은 어떻게 얻느냐? 이 제명을 아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 이 제명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군주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산 선생님이 다른 데서 얘기할 때 보면은 천명하고 민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천명이지 하늘이 막 어떻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천명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신하 또는 민심 그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말은 상당히 좀 옛날식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원목이나 탕론에서 한 얘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극 좋아하세요?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숙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두 여자 사이에 갈피를 못 잡는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숙종을.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숙종의 이 숙자를 잘 보세요. 숙자. 여자 이름에 많이 쓰는 그냥 정숙할 숙자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정숙할 때도 그러니까 조용히 하다 할 때는 이 숙자를 쓰죠. 예. 근데 되게 여자들이 많이 쓰는 그 삼수변에 쓰는 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숙청하다 할 때 숙자. 예. 굉장히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숙자가. 숙종은 14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당대의 그 대정치인인 그 송시열하고 맞짱을 뜬 정도의 그 배포가 있었던 군주예요. 조선시대에 이 군주가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사극에 많이 보잖아요.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 뭐 못하잖아요. 왕이 그냥 답답해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뭐 좀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시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면 신하의 나라였어요. 신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군약 신강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숙종은 14살 때 송시열하고 맞짱을 뜰 정도. 14살이라는 게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위 그 군주 체제라는 게 결코 물론 이제 대개 군주가 이제 이 왕조 체제에서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왕이 오르면 대부분 신하들이 아주 노련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선왕을 보필했던 노련한 그 군주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죠. 대신들이 보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점점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죠. 신하들은 연로해서 이제 점점 은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은퇴한 자리를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발탁한 자기 세력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어린 왕이 돼도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북쪽이 왕조사회죠. 북쪽이 왕조사회 보면 뭐 그 나이가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숙종 같은 경우 14살 때 이제 그렇게 송시열하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 데는 사실은 그 이제 외척이죠. 외갓집 김석주라는 아주 공작의 달인이 있었어요. 거기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정치판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나 훈수를 다 둬서 김석주가 그래서 사실 김석주가 말로가 별로 좀 안 좋죠. 나중에는 안 좋은데 아무튼 아주 노회한 그 이렇게 그 사람이 바로 김석주였습니다. 그 쭉 그 조상인 뭐 김육부터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대단한 집안인데 그 어떤 뒷배가 있으니까 이제 숙종이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숙종이 이제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막 장희빈한테 갔다 인현왕한테 갔다 막 그래서 무슨 연애만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숙종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서인을 택하고 서인이 세력이 강한데 남인을 택해서 서인을 전부 숙청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는 장희빈한테 갔다 인현왕한테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제 정치판은 이 남인 쪽을 기용해서 서인을 완전히 작살냈다가 또 서인 쪽으로 가서 또 서인을 잡으면서 남인을 전부 작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정치를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판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수파 소수파가 있는데 없어. 한 당이 집권하면 나머지 당은 전부 이제 그 뭐 죽거나 귀환 가거나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판을 바꾼다. 그래서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살벌하죠. 이 뭐 갑술, 뭐 기사왕국, 뭐 경신 대출척 그 다 그 과정들이 이 한 번씩 이렇게 휘몰아칠 때마다 아주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송시열도 결국은 기사왕국 때 죽잖아요. 예. 제주도 유배 갔다가 그때만 해도 아무리 유배 갔어도 이 정치적으로 결코 그 힘이 뭐 밀리지가 않는데 결국은 이제 이 유배 끝나고 오기 전에 서울 오기 전에 사약을 먹여서 죽여라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 예. 결국 이제 송시열도 그 와중에 이제 희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시대에서 통틀어서 정말 왕을 정말 왕답게 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숙종이에요. 예? 우리가 뭐 드라마 볼 때는 무슨 연애질만 하고 뭐 아주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다운 왕노릇 이 왕답게 해보니까 이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거들나고 다 죽는다. 그럼 이제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싸우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희빈도 이제 사약 먹고 죽죠. 장희빈 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 이제 눈치가 묘해지는 거예요. 장희빈 죽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은 그 잠을 편하게 자겠어요? 언제 경종이 이제 왕이 되면 경종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판이 그런 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경종을 어떻게든 좀 떨굴라 그랬는데 경종도 이제 상당히 자기 어머니까지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대리청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예요. 후계자 수업하다 까탈 잡히면 이제 죽을 수가 있는데 잘 넘겨요. 잘 어떻게 버텨서 넘기고 숙종이 딱 죽어버렸네. 이제 어떡할 거야? 경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노론이 이 판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왕이 됐네. 그런데 노론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잖아요. 뭘 합니까? 연인군, 아까 최무술이 아들을 끌고 와요. 거기는 밖에 그냥 평민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끌고 와. 왕세제라는 게 그 전에 조선시대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다 세자지 무슨 세제입니까? 그리고 좀 경종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뭐 손이 없기 때문에 손이 끊기면 큰일이다고 세제를 책봉하는 왕세제를. 그 와중에 그렇게 막 번개불에 그 콩국밥들 막 전격적으로 해치우니까 소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판 치죠. 그래서 그때 노론 4명의 신이 다 죽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왕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4명이 죽어요. 그런데 경종도 아주 절묘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격하지는 않지만 슬쩍 빠지는 척하면서도 어쨌든 자기 판을 소론들을 끌어서 어쨌든 판을 끌고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죽어버리죠. 경종이. 몸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었는데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후로 구설수가 많죠.
예. 영조가 보낸 뭐 게장국을 먹고 죽었니 어쩌니 아주 그 소문이 이제 파다해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경종이 너무 뜻밖의 일찍 죽어버려요. 한 4년 하다가 죽어버리죠. 예. 그러고 이제 노론의 뜻대로 영조가 됩니다. 예. 영조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살얼음판을 보고 왕이 딱 됐어. 여러분 영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노론이 나를 지지했으니까 나는 노론 편이야.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자기가 노론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긴 됐지만 이 판에서 자기가 놀아나오면은 자기는 완전히 허수아비지 않니? 자기는 또 명색이 왕인데. 나중에 영조가 영조 4년에 아주 엄청난 이제 시련에 부닥칩니다. 그게 뭡니까? 난이 일어나죠. 난. 무슨 난이죠? 무신난이라 해서 무신난이라 그러는데 2인자의 난이에요. 전라도에서 이인자 등 또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도 이제 이게 세력이 해서 합세를 하기로 했는데 전라도 쪽은 사전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깨져버리고 경상도 쪽은 이제 완전히 서울까지 진격해 올 판이에요. 이게 이제 소론 쪽에 급진 소론들이 남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노론 판을 이제 엎어보려고 나선 거죠. 나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온건 소론파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소론을 결코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급진 소론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동조를 안 했지 소론을 끌어안았죠. 박문수라든가 엄영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반란을 분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거예요. 그 자기 편만 챙긴 그 광해군 대북파만 챙기다가 결국은 1,300명도 안 되는 반란군한테 정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영조는 소론을 챙겼기 때문에 결국은 소론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이제 장씨, 희빈 장씨, 숙빈 최씨가 있는데 결국은 인현왕후는 이제 손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고 여기서 경종이 나오고 여기서 영조가 나오는데 결국 경종이 죽고 여기가 왕세제로 해서 영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영조가 그 아들이 처음에 효장세자였고 사도세자가 나왔는데 효장세자 그 일찍 죽죠. 영조 한 5년인가 죽어요. 죽고 5년이었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에게서 원래 정조가 나오죠. 근데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걸 족보를 일이 살짝 옮긴 거죠.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출몰하니까 원래는 당이라는 게 선조 때 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죠. 원래 이제 그 전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소위 그 성리학으로 이렇게 무장한 그런 그 살인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살인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되죠. 원래 뭐 정치 세력이 많아지면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분화가 되는데 서인하고 동인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선배 살인이고 여기가 후배 살인이에요. 세상사가 그렇듯이 선배 살인은 아무래도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좀 조금 그 흠 잡힐 때가 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흠 잡힐 때가 없잖아요. 흠 잡힐 아직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쪽 동인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동인 쪽으로. 점점 세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잡다해지니까 동인은 자연스럽게 또 분화가 됩니다. 북인하고 남인으로 분화가 돼요. 서인은 뭐 세력이 좀 미미하니까 그대로 이제 서인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이제 광해군 때 이 북인이 상당히 역할을 해요.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가 굉장히 역할을 하죠. 정인홍이라도 해서. 근데 이 북인들의 성격이 임진왜란 때 이 의병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북인 출신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 저 사람들은 뭐 임금 따라서 피난이나 갔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에서 전투를 했던 사람이야.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야. 항상 좀 자부심 있죠. 그리고 좀 과격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광해군과 함께 이제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하죠. 여기 좀 과격하고 여기는 좀 온건하고 여기는 좀 세력이 밀리고. 그런데 이제 북인이 이제 점점 그렇게 좀 자신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편협하게 해요. 점점 보니까 이제 대북파가 주도를 하니까 소북은 비웃고, 예, 소북은 비웃고, 남인은 원망하고, 서인은 이제 좀 이를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던 그런 군사들이 결국은 쿠데타를 성공해요.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이 서인 정권이 주도가 됐는데 이 서인들이 상당히 좀 넓게 남인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서남 연합 정권을 펴는 거죠. 널리 인재를 쓰는 거죠. 원래 쿠데타 정권이라는 게 좀 명분이 없잖아요. 그 명분을 어떻게 봉쇄를 해요? 좀 뭔가 인망 있는 사람들 많이 끌어와야죠. 남인에 있는 이원익, 오리정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많이 끌어오고 또 지방에서 농사 짓고 있는 김육 같은 사람 끌어오고 해서 이제 소위 서남 연합 정권을 하고 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숙종 때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남인하고 이제 서인하고 완전히 너무 심하게 부닥치니까 이제 서인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좀 강경한 노론하고 조금 온건한 소론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장희빈은 죽었지만 장희빈의 어쨌든 손이 뭐 이 경종이 뭐 다른 사람의 아들이냐 숙종의 아들 아니냐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게 이제 소론의 입장이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경종을 도대체 우리가 도무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론이었죠. 그래서 영조를 끄집어 왔던 거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제 이 영조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한국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탕평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으르렁대는 노론하고 소론하고 이렇게 이 대표자들을 만나서 서로 막 악수도 하게 하고 나중에 정조도 그럽니다마는 막 그렇게 해요. 예. 서로 그러지 말고 문상도 서로 갔다 오고 막 그러라고 막 이렇게 화해를 부추깁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영조 정권의 이 소론들이 많이 이제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고 반란에 이제 동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 괴서 사건 뭐 해가지고 결국 소론들이 전부 결국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는 뭐 노론의 어떤 뭐 사대신의 어떤 신원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노론, 소론, 남인에 관계없이 당색에 관계없는 어떤 군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탕평 군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좁은 얘기입니까? 하나라의 국왕이 나는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의 군주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백성들 강조하고 어떤 신하들에 대해서 어떤 당색 구분 없이 대동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탕평 군주로서 자임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정조의 비밀 어차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좀 독살설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정조의 독살설? 예. 그 독살설은 이 정조가 죽은 때부터서 독살설은 나왔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정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죠. 정조가 상당히 총명하죠. 총명하고 그런데 갑자기 정조 24년 정조가 이제 175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50세가 채 되기 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 전에 사도세자는 물론 이제 뒤주 속에 갇혀서 죽었지만 영조만 해도 80세까지 살았고 재위 기간이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예. 6월달, 그러니까 이 6월 아마 전후 무렵에, 그러니까 한 달 전후 무렵에 한 달 전 전후에 다산한테 내가 너를 곧 부르겠노라. 이렇게 연락도 기별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독살설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조의 독살설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게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연운방 이 수은에 중독됐다. 이제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수은은 과다히 썼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수정전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수정전이 누구냐면 정순왕후 김씨거든요. 거기 사실은 정적이에요. 정적. 그 왕실의 제일 어른이긴 하지만 어머니보다 어머니 해경공 홍씨보다 더 급이 높죠. 할아버지 급이죠. 그다음에 영조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급이 높지만 나이는 이제 해경공 어머니보다 더 그 아래인데 정순왕후 집안을 좀 그 정조가 좀 핍박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수정전을 부르거든요. 수정전이 바로 이제 그 정순왕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독대를 하고 나와요. 실록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제 독대를 하게 되는데 신료들이 그렇죠. 너무 독대를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실록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제 넘어간 순간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간 순간입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멀쩡한 사람을 그 정순왕후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죽게 한다든가 그러게 가능하지 않은 이미 그 단계 넘어간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이 심한지 얘기입니다. 심한지가 이제 그 당시 그 조정의 가장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실록에 보면은 이제 정조의 대들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강력한 게 반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록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조가 자기 고모가 이제 죄인이에요. 그 화농주가 이제 그 사도세자도 반대하고 자기 정조가 즉위하는데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죄인인데 그래서 이제 추방을 해놨는데 정조가 슬그머니 부릅니다. 도성으로. 그걸 나중에 신료들이 이제 신하들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죄인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옛날 그 왕조 시대 보면 왕실 사람들은 왕 빼놓고는 다 힘들어요. 예, 다 저기 영모 일순이에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디 다른 사람들이 영모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은 정말 힘들고 왕실 그 외책은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 사람도 참 힘들어요. 누가 챙겨주겠어요. 결국은 이제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대립됐어도 그래도 고모인데 정조가 아마 그런 인정 때문에 결국은 슬그머니 도성으로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심한지예요. 심한지가 정말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뜰에 나가서 모자 벗고 그냥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론 벽파가 계속 그렇게 이 대립각을 세우니까 분명히 이 노론 벽파가 정순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정조를 독살했다. 이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조가 죽고 나니까 영남의 남인들, 그중에 저기 인동 지역 구미인데 지금의 구미인데 그쪽에 사는 장시경이라고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라는 게 거의 뭐 해프닝 수준인데 가솔들 이끌고 관할을 습격한 사건이에요. 주장하는 게 이 노론 놈들이 분명히 우리 어진 임금을 독살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뭐 하룻밤에 해프닝 정도로 끝나고 이제 결국은 뭐 이제 그렇게 수습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입니까? 7년입니까? 예. 정조의 비밀 여찰을 해가지고 심한지 집안에서 쭉 몰래 보관해 왔던 편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면은 정조가 심한지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뒤에 보면 파괴해라, 찢어버려라, 태워버려라 그렇게 했던 건데
찢어버리지도 떼어버리지도 않고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후손들한테 넘기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홍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실록에 나와 있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 편지에 읽어보니까 그 실록에 똑같은 내용을 정조가 심한이한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심한지도 굉장히 역할을 잘 했어요. 이 편지 보면 이제 경이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파직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 파직을 시키죠. 그 이유는 나에게 맡겨둬라. 여기는 편지는 그게 끝나요. 나중에 보면 파직을 했다가 슬그머니 복직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연극을 할까? 굉장히 연출도 아주 치밀하고 또 심한지가 연기도 굉장히 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조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정조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를 강력히 일단 보이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극구 반대를 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심한지라는 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심한지도 윈윈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다른 신료들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야, 심한지는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이 기세 좋게 이 임금한테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를 하다니 정말 그러면서도 심한지의 어떤 오소리가 탁 올라가잖아요. 오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심한지 대감께서 저 정도 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반대를 해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국면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또 이제 슬그머니 이슈는 다른 걸로 넘어가고 반대 더 이상 못 하고, 그리고 또 심한지는 슬그머니 또 복직하고 또 이제 아무 얘기 없었던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뭐 노름 벽파고 맨날 부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목정사 인사철 되면 상의를 해와요. 이런 친구가 괜찮은데 좀 어떤가? 경이 한번 추천을 해보게나.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한번 또 내가 모르는 누구 중에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보게나. 또 미리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여기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경의 이 부인이 아프다니까 내가 약을 지어 보내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낸다든가, 또 경의 아들이 이제 지금 과거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한 300등 안에만 들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겠네.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 얘기는 없어요. 아마 300등 안에 못 들었던 모양이죠. 그 들기만 해보면 챙겨준다 그랬는데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면서 이게 경의 집안에 이게 없겠는가마는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게. 그 뭐 선물 주면서 선물 갖고 생색내는 게 결코 아니죠.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게. 더 마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보면은 아주 정말 애틋합니다. 군신간에 이런 연애가 없어요. 요즘 왜 연락이 없는가? 나중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지만 그 조정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일부러 연락하기 전에는 안 오잖아요.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연락이 없는가? 어디 갔었는가? 정말 애틋합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심한지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굳이 정조를 죽일, 그러니까 소위 살해 동기가 없어요. 살해 동기가. 대접받고 있고 본인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독살설은 이제 그런 거 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독살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현세자라든가 다른 사람도 보면 뭔가 죽음에 문제가 있으면 약간의 그 힌트를 남겨놓거든요.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실록에 다 기재가 됐는데 뭐로 죽었습니까? 종기였죠, 종기. 좀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여러분들 뭐 이명래 고약 뭐 쓰고 이명래 고약 나온 것도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종기가 이렇게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정조가 이걸 고생을 하고 한번 그 고비도 넘기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종기가 계속 가라앉지 않죠. 예,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방을 했던 것들을 다 정조가 체크를 합니다. 정조를 체크를 해요. 뭐 올리겠습니다. 뭐 다려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어쩌라 다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 아까 그 뭐 KBS 그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처방했던 걸 가지고 지금의 한의사들이 분석을 해본 그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썼던 수은 갖고는 결코 죽음에 이를 문제가 없다. 예.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제가 봤던 것에 의하면은 어느 그 한의사는 그 이제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것하고 종기를 가라앉히는 것하고 좀 이렇게 상충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의 처방이 그런 뭐 지적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종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 사실 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게 보면 종기고 종기가 도지게 된 것은 그 약간의 그 정조의 좀 다혈질,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섬세하지만 이 여기에 나오는 그 문투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과격해요. 예. 근데 정치는 굉장히 그 섬세합니다. 예, 이런 막 그 누굽니까 심한지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섬세하죠. 근데 이제 이 그 좀 그런 과격한 성질 그게 좀 더 종기를 돋우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1800년 이때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나중에 순조가 될 순조 세자 책봉했지, 세자빈 간택 그 김조선 딸로 간택했지.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편지 쓴 것도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워커홀릭이라 할까요? 예, 일 중독자. 예, 뭐 아침에 편지 쓰고 조금 빠진 거 있으면 또 바로 아침에 또 보냅니다. 예, 우리 뭐 저기 출근해가지고 그 메일 열어보고 답변하기도 힘든데 이 양반은 뭐 새벽같이 이렇게 보내고 할 정도면 밤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보냈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미진에 또 보내고, 예, 새벽같이 보내고 또 아침 또 보내고 엄청난 일꾼이에요. 또 이 뭐 심한지한테 보냈으면 노론 벽파 심한지한테 보냈으면 최재공한테 안 보냈겠어요? 남인의 우두머리 또 최재공한테도 보냈겠죠. 만기 7남령이에요.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과로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산 정약용의 여러 가지 어떤 이 아이디어들을 보면 정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주상이 정조를 모델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얘기는 슬그머니 독살설 비밀어차를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김조선이 집권을 하죠. 노론 벽파들은 뭐 대단한 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소수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신유사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쓸데없이 이렇게 옥사를 벌리는 거예요. 세력이 강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그런 옥사를 벌려서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김조순, 안동김씨, 반남박씨 연합 세력에 의해서 전부 숙청되죠. 집권한 게 5년. 그러니까 노련 벽파가 중용되게 된 게 정조 때 을묘년 때부터인데 을묘년 맹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조 후반 한 5년 정도를 상당히 이제 중용을 하는데 이제 그 영향으로 그때 이제 그 조정의 중심에 있었지. 나중에 이제 정조 죽고 나서 신유사고를 일으켜서 정적들을 이제 막 그 뭐 전부 천주교도로 몰아서 다 죽이잖아요. 예, 천주교 전부 뭐 똑같습니다. 이제 천주교도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붙여서 죽이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념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 치고 뒤에 가만히 보면 다 이익이든지 권력욕이에요. 결코 이념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병인 경화라 해가지고 김조순 세력하고 반남박씨 세력에 의해서 전부 숙청되거든요. 그때 숙청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정조를 독살했으면 다 이 독살을 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게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얘기 안 돼요. 김조순도
정조 죽기 전에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렇게 이 얘기 듣고 그러거든요. 상태가 어떠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좀 그 병세가 위급하니까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 뭐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지. 뭐 밖에서 있어서 궁중에 뭔 일이 일어나는 정 모를 정도가 아니죠. 다 이렇게 출입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허튼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제 그것만 봐도 독살설은 너무 정조가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정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의 그런 실망으로 바뀌어서 아쉬움으로 바뀌어서 독살설이 지금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조의 얼굴은 아까 영조 얼굴은 봤습니다. 정조 얼굴은 전혀 모르죠. 모릅니다. 이것은 저기 70년대 그린 거기 때문에 70년대의 어떤 미적 감각을 가지고 한 거고요. 원래 이 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이것은 이제 고종 때 왕실 족보할 때 이제 그린 거라 좀 사실성이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하관이 좀 두터운 걸 좀 선호하는 거고 70년대만 해도 좀 하관이 좀 빠른 걸 선호하고 그런 게 지금 시대적인 그 미적 취향이 드러나는 거죠. 실제 얼굴과는 무관하게. 다산 선생님이 이제 정조를 처음 만난 것은 22살에 과거에 이제 급제에서 들어가서 만난 건데 성균관에 있으면서 상당히 총애를 받죠. 총애를 받고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 나가서는 바로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잖아요. 초계문신은 어떻게 보면 젊은 신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친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조가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다산의 이 글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뭘 봤죠? 두 가지 글을 봤죠. 원목하고 탕론. 보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공부를 여러 걸 이렇게 폭넓게 많이 했는데 뒤에 좀 저서를 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또 쓴 글 중에 소위 황극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황극론이라고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황극이 안에서 원래 이제 서경에 있던 얘기인데 그 황극을 설명하는 글에서 피력한 여러 가지 주장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주장해요. 이건 좀 조선시대 대부분 보면은 전제적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재상을 많이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왕권을 굉장히 강화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제적인 절대군주를 지향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어떤 군주는 그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구름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군주는 아니에요. 다산 선생님이 얘기하는 군주는 이제 정조가 이제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다산 선생님은 생각하는 게 이 군주를 하나의 공적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료들이라든가 뭐 아전들이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는 뭐 장사치들이 사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억제할 사람은 강력한 왕권이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 왕을 높이기 위한 존왕, 그러니까 왕을 높이기 위한 그 왕권이 아니라 이 행왕, 그러니까 왕정을 시행하기 위한 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또 짤막한 글 원정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까 원목이라는 게 있었지만 원정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지금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치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얘기겠죠. 여기에 보면은 정치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서 먼저 공자의 얘기를 하죠.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자정야, 정치란 바르게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 이름을 바로 잡는 거죠. 예?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다산 선생님은 이 정은 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골고루.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걸 우리가 좀 세상을 보면 어떤 게 강조되면 그게 잘 돼서 강조되지 않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상당히 이제 분열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18세기에 보면은
정조가 막 중국에서 뭐 사치스러운 책 같은 거 수입하지 마라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가 사치스러워지고 지금 뭐 색감도 굉장히 그 다채롭게 쓰고 아주 그런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성호 이익도 보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사치풍조가 또 심하다. 무슨 말이야? 한쪽에서는 사치풍조가 심하고 한쪽에서는 가난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왕정, 왕정이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왕정이라는 걸 따져보면 여러 가지 리스트업을 하고 있지만 이 왕정을 따져보면 결국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다산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다산 선생님의 이제 여러 가지 경학 연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대표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귀욕, 귀하려는 거. 하나는 부욕. 이게 대표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귀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제 쪽 귀족이나 이 군자족이고 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일반 소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때는 좀 군자에 속했다, 어떤 때는 소인에 속하고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이 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소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이게 바로 이 제대로 된 정치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군자를 이 귀욕을 충족시켜 주려면 정말 이 사람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을 쓰면 안 되고,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쓰고 있구나, 나보다 더 좀 좀 능력이 된 사람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선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인이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소민의 어떤 부욕을 충족해 주려면 그때 당시는 생산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주로 이제 백성들의 세금 걷어가는 게 주로 많기 때문에 이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는 거,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 이게 바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치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했어요. 이걸 좀 달리 좀 볼까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들을 상서에 대한 연구에서 지인과 안민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대학공이라는 다산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쭉 주석을 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정치란 다른 게 아니라 용인과 이제다. 사람 쓰는 것이고 재산, 그러니까 이렇게 살림살이 잘하는 거다. 나라 살림살이 잘하고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중요한 거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정조가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다 이 정조 다산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이런 참신한 얘기를, 창의적인 얘기를 할까 하지만 공부를 좀 해보면 다 정조가 얘기를 했거나, 또는 뭐 성호 이익 선생이 이미 다 얘기를 했거나, 또는 뭐 반개 유영원 선생이 얘기를 했거나, 다 그렇게 선배들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혼자 잘나진 않습니다. 다 또 뭐 연암 박지원 얘기하고 뭐 박재가 얘기하고 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잘나니까 이렇게 같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종합한 거죠.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정치 과제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정리한 게 아니고, 경세유표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고적제가 뭡니까? 사람들 평가하는 거예요. 관인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일 잘하나 보다 다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제는 뭡니까? 이 관인들을 뽑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문제죠. 그다음 정전제는 뭡니까? 토지. 옛날에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제. 부공제는 뭡니까? 세금 걷는 거죠. 다 이것은 이지에 해당되는 중요한 거고, 이건 용인에 해당되는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다산 선생님 경세유표의 대표적인 그 논의지죠. 물론 이제 그 앞에는 120개의 기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쭉 관직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어떤 조선의 어떤 세길,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경세유표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세유표가 일단 어떤 책이냐 하면 일단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세하면은 뭐 경세재민하고 그렇듯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얘기죠. 그 경세에 관한 대표적인 책인 거죠. 유표 그러면 뭡니까? 표는 알죠, 표. 제갈량의 출사표. 예. 그러니까 뭔가 임금한테 바치는 거예요. 군주한테 바치는 거예요. 군주한테 경세를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붙어 있죠. 유자. 유고 뭡니까? 유고, 유작, 유품. 그러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는 군주한테 이걸 바칠 일이 없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미 죄인이고 나중에 이제 유배에서 풀렸지만은 누구도 이제 이 써줄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이제 정조도 돌아가시고 순조는 아무래도 아직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살아 생전에는 좀 그 이 책이 좀 빛을 발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라도 좀 임금이 좀 봐줬으면 하는 뜻에서 경세유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지금 37권인데 이런 책으로 37권인데 이 안에 보면은 옛날식의 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쓰기 한자로 돼가지고 이게 37권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이에요. 이 한 권을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한 5권 정도 나옵니다. 논어고금도 여기 한 권인데 번역서는 5권이에요. 엄청난 책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건 정말 이게 쓰는 것조차도 엄청난 세월이 흐를 이런 방대한 저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을 다산 선생님은 명쾌하게 둘로 구별을 했어요. 경학과 경세학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경학은 수기를 위한 거고 경세학은 치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학 그러면 유학 경전에 관한 학문이에요. 유학 경전이 뭐가 있습니까?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가 있고 시서예학 그다음에 주역 춘추 그러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주석을 다 합니다. 예. 주역사전, 상서고은, 논어고금주, 맹자 요의, 대학 공의, 또 중용 강의, 다 이렇게 그렇게 경학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경세학으로는 세상을 경륜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흐문심서가 이제 소위 일표이서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산 선생님은 이것은 수기를 위한 거고 이것은 치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본이고 이게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어법으로 생각하면 본이 중요하고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산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본이라는 것도 말이 있음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본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만 중요하고 말은 뭐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주자 성리학자들은 수기가 중요하다. 치인은 수기만 잘 하면 자연스럽게 교화가 돼서 치인은 된다. 그래서 군주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뭔가 좀 뭐 물난리가 나고 흉작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군심이 중요합니다. 군주가 수양을 잘해서 수기를 잘해서 마음이 바르면 나머지는 절로 다 됩니다. 그게 끝이야. 근데 다산 선생님은 이 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경세유표니 목민심서니 흐문심서니 책을 지은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수기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회가 되려면 먹고 살만해야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이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도덕이 중요하다. 도덕적인 사회가 되면 자연이 되는 거지. 맨날 사람들이 이 이익만 밝혀 그러면 이게 사회가 되겠느냐. 이익만 밝히다 보면 서로 다 이익만 가지고 이 만천하가 이게 싸움질만 할 것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도덕적인 사회가 되겠느냐. 도덕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무항산 무항심,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항심이 생기겠느냐.
아니 군자나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 먹고 살기 힘들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먹고 살만해야 예절도 하는 것이지, 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여기서 예절이 나오는 거냐.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에서 할 것은 민생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뭔가 방점이 다른 거예요. 다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다 해서 결코 이걸 무시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작자들은 수기만 하면 되는 걸로도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예, 그 다음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이 수기치는 동양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단어죠. 예, 자기를 닫고, 이것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거고, 이것은 이제 외부에 대한 거, 사회적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다 선생님이 정수칠이라는 좀 제자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수기치인이다.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기가 왜 중요해요? 도덕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모임, 뭐 동창회를 한다든가 동호회를 한다 할 때 총무를 누구 시킵니까? 총무를.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시키지. 그 맨날 그 좀 조금 그 위험한 사람을 시키지 않잖아요. 예? 예. 뭔가 좀 도덕적으로 저 사람 그 깨끗할 거야. 이렇게 회비 걷어가지고 자기 뭐 먹는 데 다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 총무 맡기고 회장 맡기지. 예?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저 친구는 조금 도덕적으로 좀 위험해. 그런 사람한테 안 맡기잖아요. 예? 공적인 일, 예. 공적인 일은 도덕적으로 좀 그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런 그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그건 뭐 거덜나는 거죠. 예,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조그만 모임에서도 그렇듯이만 어떤 나라 살림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항상 도덕적으로 좀 그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도덕적인 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이 경세에 소홀하더라.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 두 흐름이 있어요. 저 수기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고 치인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수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항상 도덕 윤리를 얘기를 하죠. 치인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제 경세니 시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 딱 인물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분류가 돼요. 이쪽은 이제 절이파, 도학파, 살인파, 이쪽 계열이 대부분 이쪽 도덕성을 강조하고, 관학파, 사공파, 훈구파, 실학파, 이쪽은 뭔가 좀 경세, 시무 이걸 강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약간 이제 성격이 드러나죠. 여기는 상당히 좀 이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좀 배타적이에요. 도덕성 얘기하는 사람 치고 이 조금 이렇게 좀 도덕성으로 문란한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나 그러죠. 저런 소인배하고 어떻게 상종을 하냐. 좀 배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이쪽 계열은 조금 뭐 때가 묻어도 너무 그렇게 따지지 않은 경향이 좀 있어요. 조금은 좀 공리적이고 현실적이죠. 예. 역사적으로 뭐 이게 얼른 눈에 안 들어오면 인물을 한번 봐요. 정몽주하고 정도전하고 다 2세기 제자들입니다. 예. 어땠어요? 정몽주는 절이파로 조선 건국할 때 정몽주는 반대했고,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주역이죠. 근데 조선시대 내내 정몽주는 추앙받고 정도전은 홀대받았죠. 정도전이 쓴 그 삼봉집이 계속 홀대받고 있다가 나중에 정조가 그 정도전에 그 삼봉집을 한번 간행해라 해서 간행했어요. 정작 조선을 만든 사람은 홀대받고, 조선을 반대했던 정몽주는 절이파로 수왕을 받아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는 참 인재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조선시대에 언제 인재가 제일 많았던 걸로 생각돼요? 세종, 예. 정조, 세종. 예. 제가 볼 때는 선조 때가 제일 많았던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뭐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좀 획일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세종 때는 아직도 조선 왕조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출사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언제 출사합니까? 다 영남 쪽 사림들 이렇게 그 지방에서 그냥 농사짓고 성리학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 명종 때, 그 다음에 이 선조 때 다 이제 나옵니다. 성종 때 나오거든요. 그 조선 초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가 나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세종 때가 제일 인재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세종이 사람을 잘 써서 그래요. 결국 사람을 쓰기 나름이에요. 예. 정조 때는 다산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통색이라는 그래서 서울들 안 돼, 중인들 안 돼, 또 서북 사람들 안 돼, 뭐 또 쪽 남인 안 돼, 뭐 집안 뭐 좀 아니어서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쓰는 사람이 몇몇 집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정조가 열심히 쓰려고 애를 쓰죠. 뭐 영남 사람도 쓰려고 하고, 뭐 남인도 쓰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미미한 데서 약간 교정한 수준이에요. 예, 뭐 서울도 쓰려고 하고 그 노력은 가상하고 했지만은 큰 흐름에 봐서는 벌써 이미 이 과거 시험 그 영남 남인들 문경세제 넘어가서 시험 보러 매년 시험 보러 가는데 결코 붙을 생각 없어요. 예, 2인자 난 이후로 뭐 영남 남인들 완전 홀대 봤거든요. 과거에 붙을 일이 없지만 연례 행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람 쐬러. 예, 그만큼 힘들었어요. 예, 다 그 서울에 있는 이 몇몇 그 벌렬 가문만 좀 되지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영조 정조 때 조금 개선되다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정조 때 인재가 많죠. 인재 많다가 딱 정조 죽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선조 때가 많았다는 게 선조 때는 그런 제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선조가 좀 그 자기의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가릴 상황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그랬지만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어땠어요? 뭐 이순신도 뭐 죽이려고 그러고 뭐 사실은 자기 권력 유지에 더 힘썼지 그 많은 인재들을 풀로 가동하려고 생각 않고 그 오히려 서로 좀 분쟁이 일어나게끔 그걸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그 먹능성세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선조 때는 굉장히 인재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인재가 없었던 세종 때는 의외로 그렇게 인재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재를 잘 썼죠. 예, 황희 같은 사람은 이 원래 그 세종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태종의 그 신하였잖아요. 태종 신하이면서 세종을 반대했지만 다 세종이 끌어서 쓰잖아요. 나한테 뭐 좀 미운 소리 했어도 다 끌어서 씁니다. 예.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다들 이 드림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때 다 성산문 신숙주도 다 그 실려드렸는데 다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신숙주는 좀 폄하하죠. 성산문은 상당히 높이 절의를 지킨 사람 해가지고 사육신에서 성산문 신숙주는 좀 뭐 숙주나물 해가지고 이렇게 변질하고 좀 뭔가 좀 깔아뭉개잖아요. 근데 신숙주가 했던 역할들 보면은 다 그 세종의 그 역할 할 때 다 역할했고 공조 세울 때 역할했고 나중에 뭐 그 해동 제국기라든가를 보면 그 일본을 조심해라. 일본은 문화가 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화평을 그 가지면서 그 일본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다든가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이렇게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는 계속 좀 낮춰보죠. 그 다음에 김상원, 최명기는 어때요? 여기는 척화파, 여기는 주화파. 예? 일은 누가 했어요? 일은 최명길이 다 했죠. 판 엎어놓으면 다시 가서 좀 다시 붙들어가지고 또 하고 고생은 다 했죠. 예. 그 나중에는 어때요? 최명길 집안도 물론 나중에 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만은 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결국은 이쪽 안동김 씨 다 이쪽에서 김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도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좀 왠지
이쪽 분도 다 훌륭하긴 하지만 이쪽 분들이 뭐 뭘 얼마나 잘못했게 정말 한 일로 보면 다 일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처음에 만들었지 여러 가지 걸 폈지 또 이렇게 나라가 이게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떻게든 또 이 종묘사직을 또 어떻게든 또 버텨냈지. 예?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완전히 뭉개고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 역사가 보면 굉장히 좀 이념적이고 명분을 따지고 이쪽을 지지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좀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이 중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이원익이라든가 뭐 김육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 좀 더 조명이 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그 송시열이라든가 이 좀 더 그런 분들이 더 좀 존중을 받죠. 좀 뭔가 좀 균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실학파는 이 계보이면서도 또 이걸 버리지 않는 그런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산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저작을 하면 일표이서입니다. 일표이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표이서 이렇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경세서인데 다산 선생님 보면은 굉장히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지도 그렇게 비판하지만 또 제자들한테는 야, 과거 공부해라. 지금 뭐 훌륭한 그 재능 있는 젊은이가 출세할 길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서 벼슬을 해야 출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 과거 공부가 갖는 폐, 이게 학문을 망친다. 그런 비판은 비판대로 하지만 또 현실은 현실대로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심의 이 어떤 대표 저서가 경세유표인데 지금 목미심서가 더 좀 주목을 많이 받죠. 목미심서를 씁니다. 목미심서를 그러니까 경세유표는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하나의 안이고 목미심서는 현행 제도라도 수령이 잘만 정치를 하면 백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리가 좋고 샤프한 사람이 자꾸 제도 개혁론을 얘기하고 그래야 돼 하면서 그 다음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도를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내놓는가 하면 또 한편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라도 운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또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여기는 이상이면 이건 하나 현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책의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흠음신서는 이것은 이제 좀 형사 절차에 관한 거고 인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더 특별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얘기인데 따로 낸 거예요. 이 흠음이라는 것은 이제 삼가고 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혹시 그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게 이제 흠음신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세 개를 딱 역할 분담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경세유표죠. 경세유표가 쓴 지가 올해 200년입니다. 목미신서는 이제 내년이 200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뭐 사실 경세유표가 관한 여러 가지 뭐 학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세유표가 그 원래 이름은 이 경세유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방례초본이었습니다. 방례초본 들어보셨어요? 경세유표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방례초본 처음 들어봤죠? 원래는 방례초본을 했다가 다 쓰고 나서 서문까지 쓰고 나서 경세유표로 이름을 바꿨죠. 방례초본 그러니까 경세유표라는 데서 이 책의 성격을 알 수도 있지만 방례초본이라는 데서 또 이 책의 이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은 첫 번째 이것은 법인데 방례 예라고 했다. 왜 예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쓰임새를 얘기를 합니다. 예는 하나의 그 천리에 부합하고 인정에 이 부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법은 억지로 겁줘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예를 갖고 시켜야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왕들은 예로서 법을 삼았는데 이 후왕의 이 전제적 군주들은 이런 위협을 주는 그런 것으로 법을 삼더라. 하면서 이제 다산생은 하나의 예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방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예라는 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상형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개별적인 예의 범절의 뜻에서 사회적인 질서 원리의 어떤 걸 의미하는 걸로 말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이제 물로 이제 이렇게 제거한다, 씻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원래 뜻은 형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이 글자가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형벌을 의미하는 게 있고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떤 주형, 어떤 형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모범, 이 법칙을 의미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었다는 거죠. 법이라는 뜻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쓰는 대목에 따라서 형벌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의 그 제도를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 구분을 할 때는 이제 사전 교화를 예로 하고 그다음 자연적 질서, 그다음 이제 강제적 제재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혼용해서 써요. 하나의 그 제도 규범을 혼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법이 이 형벌의 뜻하고는 다르게 쓰이는 거죠. 예, 이런 뜻에서 다산 선생님은 이제 하나의 그 예치를 추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왜 방예냐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주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주례라는 책이 이제 뭐 위작설이 뭐 분분합니다만은 주례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주나라의 어떤 그 제도를 적어놓은 게 이제 주례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주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관제를 그 써놓은 거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관이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다산 선생님 경서유표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목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천지 그러면 하나의 그 자연의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 거고, 추나 추동 그러면 그런 질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라는 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질서를 이제 제도화해 놓은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6개인데 이걸 뭐 이제 육전체제라 그러죠. 육전체제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호예 병형공.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면 인사, 호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이제 그 재무라고 할 수 있죠. 재무죠. 그다음에 예 그러면 뭐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병사, 그다음에 이제 뭐 형사, 그다음에 이제 시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병형공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육전 체제가 사실은 이제 주례가 이 위작이다 어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것들이 계속 얘기되면서 하나의 그 문물 정비라든가 개혁의 기준으로 항상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당육전이라든가 당나라 당육전은 원나라 경세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육전 체제를 본받고 있고요.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조선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도 다 육전 체제입니다. 예. 다산 선생님도 이 육전 체제를 따랐고 이 목민심서도 다 육전 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례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나라 예가 있다. 이게 나라 방자입니다. 그래서 방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다산 선생님이 이 방예라고 했을 때 수준은 거의 뭐 경국대전 또는 뭐 당육전, 경세대전의 이 그런 계보를 잇는, 멀리는 주례에서부터서 계보를 잇는 이 하나의 야심, 찬 하나의 기행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방예라는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초본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우리가 초본, 뭐 중초본 뭐 이게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해서 이제 초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예 초본에 에서 이제 경서유표가 어떤 책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님은 이제 경서유표 이 서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 아까 예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의,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여수는 굉장히 이제 성황으로 떠받들잖아요. 여수는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으면 정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된다. 예? 여순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여순 밑에 여러 가지 신하들을 다 챙기고 평가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굉장히 부지런했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다. 무슨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서 정치가 되느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냐.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치밀한 사람들이었다. 지도자라는 게 다 이렇게 부지런해야지 무슨 뭐 가만히 앉아서 정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이런 리더십이랄까 그런 정치를 이제 유의의 정치다. 예? 반대가 뭡니까? 무의의 정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된다. 그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유의의 정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에 보면 왕은 왕대로 바쁘고 신하는 신하대로 바쁜 거예요. 예. 결코 이게 뭐 그냥 시키기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걸 보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뭐 다 이렇게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대표가 의사결정자, 뭐 임원들이 있고 또 일반 구성원들 또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 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왕을 위해서 민이 있는 게 아니고 민을 위해서 왕이 있는 거라는 얘기를 했죠. 또 신하는 또 열심히 그 왕이 하는 일을 또 보필히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그런 다 이런 고리가 있는 순환고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개혁론이에요. 다산 선생님이 그 경세표 서문에 쓴 말 중에 아주 그 중요한 얘기가 신아지구바. 우리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경국 대전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나. 그런데 사람들이 개혁 얘기만 꺼내면 왕안석 얘기를 꺼내면서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왕안석이 그 개혁을 실패했다 그래서 그게 왕안석 개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슨 말만 꺼내면 왕안석으로 몰아서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 얘기가 뭘 바꾸려고 그러면 다 조정지법, 다 처음에 우리 이 왕조를 일으키신 뭐 태조가 만드신 법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바꾸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치를 모르는 일이다. 처음에 왕조를 만들고 그럴 때는 뭔가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얼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 걸 그대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따라서 하고 중요한 것만 좀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이것은 그냥 그 전대로 하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차분해졌을 때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조정지법 얘기해가지고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그리고 봐라. 효종 때 공법, 뭐 대동법, 또 이 노비법, 군법법, 뭐 영조 때 균역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지만 다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건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한 털락도 이 병들지 않은 게 없다. 만약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제야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 개혁론을 하는 게 좀 주제 넘은 짓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반개 유형원만 해도 제야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반개수로 써가지고 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 맞장구 치고 맞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나도 이 반개 유형원 선생처럼 이걸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경세협회 서문에 보면 이 방금 말했던 그런 얘기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본에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주장대로 꼭 하자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내 주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고쳐서 해볼 수도 있고 또 이 개혁이라는 게 보면 처음에 생각한 거 달리 실제 해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원래 생각과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대동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김육이라든가 조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이원익이 그 광해군 때 이 경기도 지역에 실시했던 것을 결과가 좋으니까 이걸 전국에 확산시키자라고 했던 건데 반대가 많거든요. 반대가 많은데 그 다 설득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송시열 같은 사람도 그래 그 취지가 좋다, 뭐 설득 당하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시행하는데 해보면 또 이렇게 까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반대파들 계속 얘기 나옵니다. 조익은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나왔던 부작용을 다시 또 다 또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내놓습니다. 참 개혁은 힘들죠. 개혁이 힘든 이유가 개혁을 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 볼 사람들은 저걸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개혁을 함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 저항을 하죠. 개혁을 저항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데 또 적극적인데 개혁으로 해서 이익 보려는 사람은 저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힘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개혁이란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개혁을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개혁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다시 한 것은 경제유표의 결국은 주요 내용이 앞에가 6조 체제로 해서 이 120개 기관을 각 조마다 20개 기관씩 해서 120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이야기가 가는데 여기를 보면은 다산이 얘기하는 그 군주권 강화, 왕권 강화가 결코 뭐 전제권 강화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실에 귀속된 기관도 다 그 특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 6조에 속해 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비변사 같은 특별 기구를 해체하고 다 의정부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기관이 6조로 통합되고 6조는 이제 의정부에서 30 체제로 통합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일사불란한 이론적인 이 어떤 관료 체제로 바꾸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군주의 어떤 그 재산을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군주는 굉장히 공적인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만 봐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서유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게 천리마가 귀하죠. 근데 천리마가 근데 얘기가 그렇습니다. 천리마가 없는 게 아니라 백락이 없다. 그러니까 천리마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이 없어서 있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인재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인재를 알아보려면 그 인재를 알아볼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꼭 사람 써도 저 같은 사람만 쓰고 그렇죠. 예.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큰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쓰다 보면 어느 정권이든지 그 인재를 쓰는 게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 미국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인재가 없는 까닭이 뭐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재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산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다산 선생님의 그 통색이라는 데 보면은 도대체 인재를 찾지도 않고 아예 버린다는 거예요. 뭐 중인이어서 버리고 서울이어서 버리고 출신 저기 뭐 그 출신 지역에서 버리고 또 집안 봐서 버리고 다 버리고 무슨 인재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컨대 옛날에 히딩크 등장하기 전에 무슨 우리 한국 축구는 어느 대학하고 어느 대학 두 대학이 말아먹는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보면은 다른 대학 애들은 그 잘해도 저게 발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없었으면 저 박지성이 있었을까? 지금 뭐 인재 얘기하는데 아예 인재를 있어도 쓰질 않는 거야. 보면 아까 말한 그 알아보지 못하고 쓰려고 하는데 안목이 없으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우질 않는 거죠. 키우질 않는 거죠. 맨날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얼른 써버리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에서 인재를 차근차근 키우는 게 아니라 무슨 어나운서, 무슨 탤런트 데려다가 의원해서 바로 써먹고 인기 떨어지면 이제 버리죠.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인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키우기도 해야 되고 알아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챙겨 써야 되고 그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어떻게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고 기회를 어떤 작은 단계부터서 갑자기 너무 좋은 기회를 주지 말고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에서 보면은 이 좀 잘 못하는 팀 보면 뭐 잘한다는 선수 데려다가 뭐 무쇠팔에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팔 베려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잘하다가 대학교 때 못하고 대학교 때 잘하는데 프로에서 못하고 뭐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잘하는 데는 보면은 사람을 하나 해가지고 점점 대스타로 키워내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용인이 아니라 활인, 사람 키워내는 거죠. 그냥 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잘한 거죠. 선조 때는 인재가 많았는데 이래저래 해서 자꾸 이순신도 막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이원익 그 관련된 글에서 좀 읽다 보니까 이원익이 도채차서로에서 남방에 딱 순방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도 만나고 와요. 근데 선조가 만나서 묻습니다. 그 좀 이순신이 좀 아니라던데 원균이 더 낫다며 계속 유도신문을 해요. 근데 이제 이원익이 아닙니다. 이순신이 이런 인물도 계속 또 이렇게 커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런 이원익 같은 사람이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유성룡이 처음에 추천을 했지만 나중에 유성룡도 정치적으로 힘드니까 나중에 자기 맡기도 힘든데 보호를 못하죠. 근데 이원익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고 이순신이 버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재를 정말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재산에 대해서는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산 선생님이 그 아들한테 준 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평생 써도 닳지 않을 유산을 주겠다. 아주 두 글자를 줬습니다. 뭡니까? 예.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평생 써도 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걸 유산으로 줘도 탕진해버리면 다 금세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검약하면 그 평생 써도 잃지 않을 재산이라는 거죠. 이 다산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건을 보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물건을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다산 선생님이 한 얘기가 물건을 베풀어요.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물질적으로 쓰면 없어져 버리지만 자기가 베풀면 이게 정신적으로 향유하기 때문에 이건 안 없어진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쓰는 것은 쓰면 없어져 버리는데 베풀어서 정신적으로 향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쏙는 것 같습니까? 네, 다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